자, 오늘은 그러면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은 제목이 생산과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 경제성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잘 성장하느냐라는 거죠. 경제, 뭐 어쨌든 사람들은 다 더 잘 살고 싶죠.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이 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봐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근데 제목을 생산과 성장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경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그런데 생산과 성장이라는 제목을 했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량으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 많이 생산하면 그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를 이렇게 사용하죠.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보면 1인당 실질 GDP가 나라에 따라 이게 뭔가 하면 생활 수준 차이를 이야기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1인당 GDP 또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인당 실질 GDP. 이게 나라에 따라서 생활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으면 더 잘 사는 나라고 부자고, 적으면 뭐 덜 물론 이제 이게 시점이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뭐 실질이 아니라 명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가 시점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명목값이 아니라 실질값으로 가야 되겠죠. 즉 그 값을 보면 나라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값을 한번 봅시다. 요 다음 페이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열대 개 나라의 경제, 오랫동안 경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당 실질 GDP의 변화. 1인당 실질 GDP인데, 여기서 1인당 실질 GDP는 실질을, 그 값을 계산하는 기준 연도가 언제냐고 하면 2017년 불변 가격 기준이다. 그러니까 2017년 가격 기준으로 액수를 계산한 겁니다. 액수를 다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질 GDP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오랜 기간이냐? 이 데이터는 이제 경제 성장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드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다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1900년대 데이터. 뭐 그전에 이 나라는 1870년대까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87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년 동안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거기 비해가 지금 150년 동안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짧은 역사를 본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이제 뭐 전쟁이랄까 아니면 뭐 돌발적인 상황이랄까 나라별 특수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150년 동안 긴 데이터를 보면, 뭐 여기는 뭐 어쨌든 중국을 보면, 제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시년도 1900년도에 1인당 GDP가 794달러였는데 2017년 데이터가 16,800달러다. 그죠? 지금 현재 뭐 중국 GDP가 10,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21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17년 가격으로 보면 오히려 그 가격보다 값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숫자가 현재 GDP보다는 좀 높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117년 동안에 800에서 16,800까지 늘었다. 그러면 이거를 117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2.64%가 나옵니다. 2.64%. 117년 동안 2.64% 성장을 했다. 그 다음 둘째 나라가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10년 더 데이터가 있죠. 1890년부터 해가지고 보면 개시년도에 1667이었는데 종료연대에 43,279불이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2.6%였다.
동일하게 브라질은 863에서 15484. 내 성장률은 2.5%다. 뭐 멕시코는 1285에서 18,258, 18,258로 2.29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돼 있고. 뭐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미국. 미국은 1870년대에 4,400불이었는데 2017년에 뭐 한 6만 불 정도다. 그러면 성장률은 1.7478%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방글라데시를 보면 1900년대에 700불이었는데 지금은 3,869불이다. 그러면 성장률은 1.48%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 먼저 현재 최근 값을 보면 국가별로 이 1인당 GDP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낮은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금방 이야기했던 방글라데시입니다. 현재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몇몇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고 거기 비해서 여기서 제일 높은 나라는 뭐 미국. 뭐 물론 현재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높진 않지만 어쨌든 뭐 여기 지금 비교 중에서는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 되죠. 그럼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15배죠. 4천에서 6천이니까 4천, 6만. 4천하고 6만이라 그러면 그건 15배가 넘는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뭔가 한국 간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고 뭐 거기서 뭔가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내에 국민 간의 빈부격차보다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사실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만이 뭐 대부분 선진국들은 비만이 제일 큰 문제죠. 그 다음 뭐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묻는 게 다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잘 살죠. 그래서 일단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럼 왜 심하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졌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과거 데이터를 본 겁니다. 보니까 자 이런 나라가 지금 못 사는데 제일 못 사는데 또 이 값을 보면 처음 값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비교한다. 794, 691, 한 100달러 차이밖에 안 나죠. 개시년도, 1900년도 동일한 연도인데 이때는 뭐 100달러 차밖에 안 난다. 한 15%, 12, 3% 차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4배 이상 차가 나죠. 1인당 GDP가 4배 이상 차가 납니다. 왜 그랬냐? 그 사이에 증가율을 본다 그러면 중국은 2.64%고 방글라데시는 1.48%입니다. 한 1%. 그러니까 1.14%, 1.2%도 아니죠. 1% 조금, 1.1% 정도 성장률이 차이가 나니까. 그게 1, 2년이라면 별 차이가 나는데 그게 117년 동안 쌓이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117년 뒤에 보니까 한 나라는 잘 살고 한 나라는 완전히 절대 빈곤에 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 개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한 나라 내에서 개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이 개시 연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죠. 그때부터인데 뭐 사람에 따라가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 이 빈부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2 이상 납니다. 수십 배 차이가 나기도 하죠. 자, 그게 사실은 매년 뭐 개인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뭐 한 20대 중반 정도에 취직해가지고 한 65세 정도, 여러분은 한 65세 돼야 정년퇴임일 겁니다. 한 40년 동안 일하죠. 40년 일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경제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 이상 딱 보니까 매년 1%밖에 성장률의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쌓이니까 이렇게 큰 격차 차이가 나더라.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아주 뭐 독특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우리가 성장률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나라가 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900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불입니다. 뭐 17년 불변가격으로 이게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미국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보다 낮지만 캐나다, 독일하고 같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의 배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배, 일본의 거의 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르헨티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인데 비해 가지고 독일은 5만 불, 캐나다는 4만 6천 불.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안 되고, 일본에 비해 가지고는 일본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옛날엔 배나 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더 배로 잘 살았는 나라였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뭔가 하면 이제 이 나라에 비해가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자, 아르헨티나를 왜 그래 자꾸 그 지목을 하느냐 그러면 선진국이 됐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국민소득은 사실은 세계에서 뭔가 하면 10대 정도 강국이 되는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 10위 내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었습니다. 10위? 한 5위 전후 정도 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뭔가 하면 계속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문제적인 경제라고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못 살게 되어버렸고, 옛날에 비해서는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계속 선진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까딱 잘못하면 저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미안은 하지만 이 나라에 이게 성경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잘못하면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럼 왜 나락에 떨어지냐는 그 뭐 다른 데서 또 상세하게 보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성장률이 조금만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큰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배열 순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진작에 가죠. 연평균 성장률 순서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순서로 이렇게 쭉 배열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제일 빠르고 일본이고 뭐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중국보다 더 위에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에디슨 데이터라는 건데 이 데이터셋에는 긴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긴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1960년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셋에서는 비교하기가 너무 짧으니까 최소 뭔가 하면 1900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야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성경론은 제일 빠른 나라 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다른 문제죠. 최근 한 10년 내에는 이제 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은 좀 여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 실적을 본다 그러면 제일 빠른 나라였죠. 중국도 사실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 볼 필요도 없죠. 중국 빠른 성장이 시작했던 것이 1980년대부터입니다. 80년대. 그 전까지는 중국은 계속 이 낮은 국민소득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공산주의를 하면서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하면서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80년대 들어가지고 소위 개방을 했죠. 개방을 해서 시장경제 체제로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그대로 하면서 경제는 그냥 시장경제 체제로 체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림으로써 아주 급격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와가지고 이제 뭐 대부분의 이런 후진국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뭐 같이 이제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나라에 따라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점 데이터 봐가지고 빈부차가 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거 못 사는 나라 미국하고 방글라데시를 보니까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죠? 세계적으로 현재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아까 미국은 6만 불이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한 10만 불, 12만 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 있는 싱가포르도 지금 국민소득이 10만 불,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차이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왜 그랬냐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성장률의 차이가 있었다. 그게 뭔가 옛날에 시작점은 다 달랐던 거죠. 달랐는데
성장률의 차이가 있었다.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성장률이라는 것은 1인당 실질 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가라는 것을 처음 시점하고 최종 2017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걸 구했죠. 구해 보니까 국가 간 성장률이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거기 성장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한 나라들은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느리게 성장한 나라들은 덜 잘 살게 됐고, 그 다음에 평균보다도 못하면 뭔가 하면 딴 나라에 비해가 점점점 뒤처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가 소득 순위도 많이 바뀌더라. 그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나라를 드는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탑 수준에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거의 중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을 많이 하느냐? 즉, 경제 성장률이 문제죠.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잘 살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하면 높느냐?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량이 많아야 됩니다. 1인당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1인당 생산량을 많이 할 것이냐? 라는 거죠. 1인당 생산량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1인당 생산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생산성,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는 봤죠. 이거는 정확하게 정의하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동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여러 투입 요소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다가 뭔가 하면 특별한 생산 요소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생산성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항상 노동 생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노동 생산성, 그냥 생산성, 그러면 노동 생산성을 이야기하고, 그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 투입단, 노동 한 단위 투입 더 할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명이 더 일을 해서 또는 한 시간을 더 일을 해서 더 생산돼서 나온 양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는 시간당 생산성을 얘기하죠. 시간당 생산성.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면 뭔가 하면 사람마다 일하는 시간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당. 한 사람 한 시간 더 일했을 때 더 생산돼서 나오는 물건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거를 노동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 투입당, 노동 한 단위 투입당, 이거 말이 잘못되는데, 노동 한 단위 투입당 재화 서비스의 산출량, 그 생산돼 나온 양을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시간당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뭔가 1인당으로 한다 그러면 1인당 1년 동안에 더 생산돼 나온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물론 만들 때 사람 인력뿐만 아니라 기계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겠죠. 다 있겠지만 일단 여러 생산 요소 중에서 사람, 노동 측면만 보자.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5천만 국민, 5천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5천만 국민 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4천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천만이 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도 일 안 하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은퇴한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한 3천만 정도, 3,500만 정도, 3,500만 명이 뭔가 하면 2천조 어치의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제 1인당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고, 그냥 대략으로 그냥 전체 인구로 보자. 그럼 5천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5천만이 2천조 만들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만들었냐? 보면 그게 1인당 국민소득이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우리나라 GDP를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국가의 빈부를 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잘 사는 것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거죠. 자, 이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죠.
변수라기보다는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물론 이제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뭐 주관적인 생활 수준이 있겠지만 그런 걸 빼고 이제 물질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돈 액수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산성,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 수준 상승률을 결정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경제의 소득은 산출량 같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뭔가 하면 산출량이죠. 1인당 만든 양인데 그 만든 양 자체가 결국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잘 살고 국민소득이 더 높고 또 빠르게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성장이 빨라지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장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성장. 성장이라는 것은 많이 생산하면 성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뭔가 하면 절대적인 것보다는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으면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높냐? 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신문 기자들이 뭔가 하면 종종 이제 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혼돈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이고 공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좋은 기술, 높은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그게 그 일면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지만 여기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성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을 결정버스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4개로 이야기합니다. 뭐 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4개 정도가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적정합니다.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그 다음에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그 다음에 근로자 1인당 자연 자원, 그 다음에 기술 지식. 이렇게 4개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결정된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이게 뭐냐? 자, 봅시다. 물적 자본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축물, 물적, 피지컬 캐피탈을 번역을 물적 자본으로 했습니다. 기계, 장비, 연장, 뭐 이런 거죠. 기기가 좋을수록, 연장이 좋을수록 더 많이 잘 만들어냅니다. 즉, 완전 자동화된 뭔가 하면 거의 완전 자동화된 엄청난 큰 규모의 공장에 사람이 한 명 있다. 한 명 관리실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면 모니터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공장 생산물은 그 관리실에서 모니터 보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1인당 만들어내는 양이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적 자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사람에 비해 가지고 기계나 뭔가 면장이나 장비나 기계나 시설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더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을수록 1인당 만드는 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물적 자본입니다. 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나왔느냐?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려니까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뭔가 하면 그래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것. 그게 자본인 거죠. 사람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애를 넣고 키우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하면 교육해가지고 뭔가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되는 과정도 뭔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물질이 많으면 기기가 좋고 물질이 많을수록 뭔가 하면 경제는 더 빨리 성장하더라. 자본. 그래서 첫 번째가 이 1인당 물적 자본입니다. 이게 많은 나라가 이게 좋을수록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1인당 생산되는 양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당 생산량이라 그러는데 그 1인당의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품질이 틀리더라.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 이걸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휴먼 캐피탈. 즉 사람만 많으면 생산량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적어도 기계는 똑같더라도
기계는 똑같더라도 사람이 어떤 적은 나라가 생산량이 더 많은 나라도 있어요. 그걸 왜 그랬냐? 그걸 보니까 사람이 품질이 다르더라. 품질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이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요령을 더 잘 알고 기술을 더 잘 알고 더 숙련될수록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숙련 노동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가능한 한 이 숙련까지의 비용을 덜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경험자, 그러니까 신입사원보다는 뭐 이 경력 사원들을 많이 뽑죠. 이게 이제 인적 자본입니다. 이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그랬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죠. 일단 뭔가 하면 우리가 초등교육 아니면 이제 의무교육이 있죠. 의무교육을 받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적으로 뭘 하더라도 글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어떤 기계를 하나 사왔더라도 뭐 옛날에 전자제품을 하나 사왔더라도 사람이 옆에 가서 설명 안 해주더라도 따라오는 설명서 보고 뭔가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개인 소비 생활도 그렇지만 하물며 개인 소비도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지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뭔가 블루칼라로 기계를 만진다. 기계를 만지는 것도 설명서가 있고 아주 뭐 옛날식으로 뭔가 하면 이 대장간에서 계속 이렇게 도제식으로 그거는 그거라면 또 몰라도 지금은 뭔가 하면 기계가 계속 진보합니다. 새로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기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그 매뉴얼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지 뭔가 하면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전문적인 기기를 알려고 그러면 전문 지식까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전문대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술개발 쪽에서는 하려고 그러면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그런 분야에 가서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마다 다르더라. 제일 극단적으로 사람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런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의 생산성은 내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뭔가 하늘과 땅차입니다. 이런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도 안 나왔죠. 대학교 한 학기 마치고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 지금 현재 IT 산업을 다 이끌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IT 산업을 다 이끌은 사람입니다. PC를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고 PC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하루 내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중간에 뭐 아이팟도 생각해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다 같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엄청난 차가 나는 겁니다. 대학 교수랍시고 내가 뭔가 교육은 더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죠. 교육은 훨씬 덜 받은 사람은 또 뭔가 하면 엄청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이 인적 자본이 뭐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타고났는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인지 뭐 어떻게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엄청난 월급을 받는 거고 거기서 이제 월급 차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적 자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자원. 물론 나라마다 이 자연 자원에 따라서 이제 이 생산성이 차이가 납니다. 토지,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력소. 뭐 천연 자원이 좋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유국들의 국민 소득은 다 이 자연 자원에서 나옵니다. 뭐 대부분 큰 산유국들은 이 기후도 안 좋고 중동지방 산유국들은 특히 기후도 안 좋고 뭔가 살기도 안 좋죠. 그래서 기름이 없었다 그러면 진짜 세계
그 빈곤한 나라였을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천연자원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세계 탑 레벨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연자원은 이게 진짜 생산성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보지만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부정적이다라는 경험이 많습니다. 즉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 사냐 그러면 뭐 지금 기름파라가 잘 살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 성장을 많이 한 나라는 천연자원이 별로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도 근처 나라들이 굉장히 풍요합니다. 적도 근처 나라들은. 적도 근처는 뭔가 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니까 뭔가 하면 뭐 온갖 과일이나 뭐 모든 게 뭔가 풍부하죠.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자도 감기 안 걸리죠. 옷도 별로 필요 없어요. 반바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살기 좋고 풍요한데도 적도 근처 나라들은 잘 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별로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위치를 보면 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사절이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하고 저게 중간, 적도하고 그 다음에 이 북극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들. 뭐 남극으로 따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면 죽거든요.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겨울에 얼어 죽고 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뭐 겨울 되면 봄 되면 뭐 먹을 게 한 개도 없죠. 그럼 그 전에 뭐 먹을 거 많이 재배해 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보관을 잘해야지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 가지고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가 또한 성장을 일으킨 하나의 동인이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자원이 풍부하면 그게 이제 축복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 당장 그걸 팔아먹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는 축복이지만 긴 기간에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노력을 덜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경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두는 것이 기술 지식입니다. 기술 지식. 자, 이 기술 지식이라는 것은 이 앞에 말한 세 개를 아우르는 기술 지식입니다. 기계하고 사람하고 이 자연자원을 아우르는 기술 지식이죠. 자, 이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 지식이라면 공학적이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학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계를 사용하는 매뉴얼 기술 지식이 아니라 생산 전체 전반에 대한 기술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 공학적인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기술 지식이라는 것은 법, 제도, 아니면 전 사회의 아니면 그 사회의 도덕 수준, 투명도, 아니면 관습,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술 지식이라고 보죠. 단순히 뭐 어떤 나라에서 뭔가 하면 못 사는 나라에 몇 명 근로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 가지고 좋은,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 줘 가지고 좋은 이 기계 매뉴얼을 잘 딱딱딱 훈련시켜 가지고 사람 집어넣는다고 해 가지고 그 물건들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 물건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공장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관리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 가스, 수도 그런 인프라가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도 필요하고 중간재도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이 뭔가 하면 생산된 것을 다 또 어떻게 뭐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주는 이런 유통망 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팔면 그만큼 거기 따라 가지고 그 생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벌면 그걸 누가 다 뺏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생산이 많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된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뭐 철지난 2년 논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망했느냐,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왜 망했느냐. 공산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소위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 만든 인간이 고안했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고안해 만든 새로운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1800년대 뭔가 하면 서구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을 뭐 착취하고 그 다음에 빈부차가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뭔가 하면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새로 만든 것이 소위 공산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근데 그 계획경제가 망했죠. 러시아가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가 된 것이고 1980년대에 망했습니다. 80년대 말에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로 여러 나라로 뭔가 분리되면서 지금 이제 그 동구권 나라가 된 거죠. 동구권 나라가 독립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여러 개 분리됐죠. 우크라이나도 그 러시아의 소련의 한 나라였는데 거기서 이제 분리된 나라죠. 그 다음에 중국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도 계획경제를 하다가 1980년대에 그걸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경제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장경제, 자본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까지는. 최근에 조금 달라졌어요. 최근에 갑자기 뭔가 하면 뭐 알리바바를 두드리고 뭔가 하면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잡아들이고 재산을 빼앗고 다시 옛날 공산주의로 가구나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뭔가 하면 바뀐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산주의 마인드가 그대로 있고 체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경제만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뭔가 하면 더 너무 이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속마음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으로는 더 우월할 것 같은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성공을 못했느냐. 그거는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열심히 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더 뭐 보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다 열심히 안 하니까, 다들 열심히 안 하니까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은 바짝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큰 중국과 소련이 손을 바짝 들었지만 일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나라는 있죠. 북한이나 아니면 쿠바나 몇몇 나라들이 있긴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아직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뭔가 하면 생산하는 원인이 뭐냐.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이 기술 지식입니다. 체제 자체가. 체제도 이제 어떤 법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유지산 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그거를 급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해도 뭔가 그 결과에 대해 아무 보상을 안 해주느냐 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기술 지식이죠. 그런 체제마저도 하나의 기술 지식입니다. 법, 체제, 그 다음에 뭐 도덕 관행. 자, 물리적인 기술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배 정도 잘 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매년 한번 발표가 나오는데 발표 나올 때마다 신문 기자들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생산성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뭔가 아마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이상한 글을 써댑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을 본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없어요. 현재 대부분 기술에서는. 물론 이제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더 낫죠. 훨씬 더 낫지만 일부는. 그러나 대부분 기술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뛰어난 데도 있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거죠. 반도체의 뭔가 D램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공학적인 기술 지식에서는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절반 차이가 어디냐? 물적 자본하고 결국 이거죠. 물적 자본입니다. 훨씬 더 미국이 물적 자본이 많죠. 더 큰 기계, 좋은 기계, 그 다음에 이 물적 자본은 그 공장의 기계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훨씬 더 옛날부터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물적 자본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뭔가 하면 훨씬 더 교육을 잘 받았고, 전반적으로 더, 물론 이제 학벌 그래가지고 학력 수준은 우리가 높아요. 대졸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대졸자에서 뭔가 하면 대졸자를 기업에 집어넣어가지고 일하는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더 떨어져요. 같은 세대로. 그 다음에 또 큰 게 기술 지식. 이게 뭔가 하면 사회 인프라, 법, 제도, 체제, 정비 그런 겁니다. 뭐 투명도 있어가지고 더 투명하다 이런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 뭐 서구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는 뭐 부정부패도 뭐 그만큼은 덜 줄였고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명도도 좀 더 떨어지고 제도도 뭔가 훨씬 더 경직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절반이 기술이 적어가지고 절반이다 라는 것은 이거는 전혀 뭐 이 경제적인 마인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 제도나 정비나 역사나 문화나 끝까지 다 포함한 기술 지식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쌓여있던 자본 물적 자본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그 차이에서 국가 간의 소위 현재 1인당 국민소득 차 아니면 생산성의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4개 다시 이야기하면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기술 지식 이것들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4대 요인이다. 4대 요인이고 그러면 국가별 생산성 차이가 나오는 것은 다 이 4부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네 부분 중에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하나는 좀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연자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뭐 이 물적 자본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를 알고 있고 인적 자본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지식 공학적 기술 지식도 중요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법, 제도, 체제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 3번째 아까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면 자연자원이 지속적인 성장을 제한하는가 하는 거죠. 자, 성장에 대해 가지고 자연자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갈론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화석 연료의 고갈. 자, 석유나 그러니까 원유가 고갈되고 나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뭐 이 경제가 다 올스타 때 가지고 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적게 써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야 이거 곧 고갈되고 우리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죠. 주장의 근거는 회복 불능 자원이 궁극적으로 고갈돼서 되면 성장이 한계에 이를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갈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고갈론인데, 경제학자들은 고갈론 이야기 안 해요. 경제학자들은 뭔가 이건 다 허황한 이야기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갈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고갈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기술 진보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의 사용 방법 개선, 자연 재활용, 새로운 물질의 발견 등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한다는 거죠. 고갈돼 가지고 성장이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갈에 가까워질수록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자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천연자원
고갈 때문에 인류가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갈론들이 거의 이 일부 소위 지식인들의 뭐 좀 나쁜 편이지만 거의 장사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닌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고갈이 안 되는 이유는 천연 자원의 가격은 희소한 자원의 가격이 자원 절약을 유도한다. 이 고갈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하면 희소해지죠.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덜 씁니다. 고갈까지 안 가는 거죠. 덜 쓸 따름이지. 덜 쓰고 그 다음에 비싸지면 다른 걸로 대체된다는 거죠. 고갈이라는 것은 안 온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유입니다. 이제 그 고갈론이 언제 제일 처음에 나왔냐고 하면 1970년대 말에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60년대 말, 1960년대 말 로마 클럽에서 인류의 소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 냈습니다. 거기서 처음 제안한 것이 그 고갈론입니다. 고갈론인데 그 석유, 원유에 대한 고갈에 대해서 있죠. 인류에 대해가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 그 이탈리아의 굉장한 부자가 갑부가 굉장히 이제 이타적인 사람이죠. 난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좀 유용하게 쓰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돈을 다 투입해가지고 세계 석학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한테의 과제가 뭐냐? 그걸 한번 연구해봐라. 우리 인류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고치자. 라는 차원에서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석학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보고서를 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보고서인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로마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로마 보고서라고 이름이 지칭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소위, 석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개를 다 따져보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원유다라는 이야기죠. 원유가 지금식으로 써대면 30년 내에 지금 전 세계 땅속에 있는 원유는 다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더 이상 자동차를 못 몰고 엄청난 재앙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그 보고서가 왜 히트를 쳤냐 그러면 그러고 나가지고 몇 년 있다가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이라는 것은 그 자원의 고갈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소위 중동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죠. 뭐 5일 전쟁인가?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에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박살내겠다고 싶어가지고 뭔가 전쟁을 시작을 딱 했는데 5일 만에 완전히 중동 지역이 박살이 나버렸죠. 상태가 안 됐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뭔가 하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 그때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이 기름밖에 없었죠. 그 기름 공급량을 자기들끼리 모여가 줄여버렸죠. 그때는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은 중동 지역 나라들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대부분. 그 나라들이 그 공급을 좀 줄여버렸습니다. 소위 오펙이란 자기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소위 폐전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그걸 주로 쓰고 있는 서방 나라에 대한 원유 공급을 좀 줄였는데 그러니까 줄인다는 것이 뭔가 생산량을 줄였죠. 생산량을 줄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생산량을 줄이고 뭔가 하면 일주일, 한 달 만에 가격이 10배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하죠. 수요 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공급이 줄면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없으면 못 쓰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조금 줄어도 뭔가 하면 어쨌든 사야 되니까 비싼 돈이라도 지불하고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고갈론이 나왔는데 여기다 뭔가 고갈했다는 위험이 나왔는데 유가가 올랐던 겁니다. 이유는 다른데 전쟁 때문에 생긴 건데 전쟁과 뭔가 하면 서로 이런 분쟁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어쨌든 원유 가격이 올라버렸죠. 올라버리니까 뭔가 하면 이 고갈론이 득세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지고 우리가 원유를 못 쓰게 되면 이 원유 고갈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로마 보고서가 그때 그렇게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때 예측은 30년대, 1960년대 말에 30을 더하면 90년대 말이죠. 1990년대 말 되면 땅속에 있는 원유는 다
파먹고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이죠. 그때보다 뭔가 20년이 더 지났는데 따져보면 그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계산했던 소위 그 부준 그 뭐랄까 그 땅속에 있는 양, 그때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는 땅속에 있는 양보다, 원유 양보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뭔가만 이 땅속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래야 됐느냐?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채굴 능력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감히 뭔가 하면 채굴을 못하고 그 원유를 못 뽑아내는 심해 바닷속까지 가서도 그거 다 뽑아내는 거죠. 옛날에는 기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온갖 데 보니까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그 옛날에서는 그때 계산하면 30년이면 다 끝나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뭔가 하면 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 왜냐 그러면 기술 진보입니다. 기술 진보 덕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뭔가 하면 요 정도라면 여기서 한 요 반 정도만 뽑아낼 수 있었는데 요즘 거기다가 뭔가 물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어가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뽑아낼 수 있는 양이 또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엔 또 뭔가 셰일가스라는 게 분명하죠. 원유는 아닌데 원유 비슷한 셰일가스까지도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하면 이 기술 진보 덕에 고갈에 대한 걱정은 없더라는 얘기죠. 고갈론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되는 것이 이런 기술 진보가 고갈론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뭔가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고, 그 때문에 고갈이 쉽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벤츄얼리 계속 똑같은 지금 현재 양대로 뽑아낸다 그러면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그건 맞아요. 근데 고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우리가 뭔가 하면 언제쯤 되면 기름을 적게 쓸 것이냐, 기름 적게 쓰라, 천연자원이니까 적게 쓰라, 화석연료니까 적게 쓰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이제 큰 캠페인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오르면 알아가지고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보냐 그러면 200달러, 배럴당 200달러 정도입니다. 배럴당 200달러 정도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이 전력, 전기 만드는 데는 기름을 안 쓸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제한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이 생산성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유가가 뭔가 배럴당 200달러가 넘어가면 그때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훨씬 더 경제적인 소위 발전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발전 과정에서 기름 쓰는 것은 확 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그렇게 되면 전기 자동차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자꾸 오르면 기름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뭔가 하면 현재는 그래도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저렇게 뭐 경유 아니면 휘발유 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기름값이 자꾸 비싸면 뭔가 하면 이제 기름 떼는 차는 안 쓰겠죠. 안 쓰면 다 전기차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름 쓰는 것을 막 줄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대체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없어질 따름이지 천연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천연자원의 고갈론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기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자원이 지속적인 성장을 제한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뭐 실제적으로 보면 자연자원은 뭐 한 나라 국가 아니면 인류 전체의 성장에서 크게 제한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능력, 기술 진보를 시키는 능력 덕에 모든 자연의 제한은 뭔가 하면 다 극복을 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의 고갈이 발생한다?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그게 뭔가 퇴출될 따름이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안 쓸 따름이지, 어느 순간에 그게 고갈대가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지고 더 사람들이 열심히 새로운 기술 개발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다.
이 고갈론에 대해 가지고는 옛날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깊은 것이 제일 대표적인 고갈론은 역사적으로 경제학자 중에서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더스. 멜더스는 대표적인 중리 뭐 주장이 있죠. 식량은 기하급수 그러니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는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식량이라는 것은 더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땅이 더 넓어야 되죠. 지구의 땅은 한계가 되겠다는 거죠. 한계가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양은 아주 느린 데 비해 가지고 인구 증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식량 부족 때문에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뭔가 하면 참 의미 있는 중요한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상태에서는 그 관찰이 맞았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소위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적인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분인데 자 그래서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소위 공중보건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질병이 걸리면 뭔가 하면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 돌아가 많이 죽도록 놔둬야 된다.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냥 굶어 죽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인위적인 인구 증가를 막으려는 어떻게 봐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륜적인 그런 뭐 정책들을 많이 제안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고갈론자들. 그런데 지금 봅시다. 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는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옛날에 비해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많이 굶어 죽나요? 아니죠. 대부분 나라에서는 뭔가 하면 비만이 문제죠. 비만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단순 논리로 봐가지고는 뭔가 하면 식량은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 그랬지만 사실은 거기다 이제 간과한 것이 그 농업 기술의 발전 그걸 간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보다 농업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식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전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 식량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뭔가 하면 식량 재배를 강제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쌀 같은 경우에 직불제를 통해 가지고 쌀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쌀 생산이 너무 많으면 쌀값이 폭락해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뭔가 밀 생산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좀 딴 문제가 됐지만 세계 최고의 곡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지가 우크라이나인데 어쨌든 뭐 세계는 그런 판입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인 그 식량의 분배가 뭐 좀 잘 안 돼가지고 일부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나라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전체 인류에 있어가지고 그런 고갈이라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더 기술 진보가 빠르다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의 신문에 종종 이런 게 나오죠. 물 고갈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물이 풍부한 나라가 됩니다. 곧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물이 점점점 귀해집니다. 물 부족입니다. 그런 방송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점점점 물이 이제 물 부족 국가들이 점점점 늘어난다. 늘어나면서 물이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좀 아껴 쓰자라는 것은 좋은데 근데 팩트는 틀린 겁니다. 물은 안 줄어들어요. 지구상에 있는 물은 안 줄어듭니다. 지구상의 물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설명에 전달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구 안에 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밖에서 뭔가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지구 안에 있는 물입니다. 지금. 전체 양입니다. 이거 뭔가 하면 이 지구상에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땅속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이게 뭔가 하면 증발해가지고 위로 가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또 있다가
뭐 강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또 증발해 가지고 비가 내리고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물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있는 물은 늘어나는 것이 지금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엄청나게 녹고 있죠. 남극 대륙에 있던 그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바닷물은 더 늘어나는 거죠. 바닷물이 늘어나가지고 온난화 결과로 많은 지역들이 침식될 것이다, 침수될 것이다 라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산 앞바다도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 100년 뒤에는 거기에 뭔가 하면 부산 지역의 해변에서는 뭔가 하면 해변 내에 한 5m, 10m 내에는 이제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물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갈론들이 얼마나 이 허황한 이야기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갈론에, 자연자원의 고갈론에 별로 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부분, 이제 지금부터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인데, 그러면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4개 있더라. 물적, 1인당 물적 자본량, 그 다음에 인적 자본량, 그 다음에 천연자원량, 그 다음에 기술 지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8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장려, 이거는 이제 물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외 투자의 장려,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의 장려,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과 영양 정진, 이것도 일종의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권 확립과 정치적인 안정도모, 이거는 이제 기술 지식입니다. 기술 지식 속에 공학적인 뿐만 아니라 법, 제도, 관행, 뭐 모든 걸 포함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재산권 확립, 정치적 안정. 왜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망했느냐? 이게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왜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못 시키느냐? 정치적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적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재산권이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가 돈 벌면 누가 와가지고 국가가 몰수해 갔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거기서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죠. 이런 건 기술 지식. 그 다음에 자유무역 촉진. 이것도 일종의 이제 기술 발전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장려. 이거 자체가 기술 개발이죠. 기술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구. 인구 성장은 이제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낮추는 요인도 있어요. 생산량은 느리지만 1인당으로 해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줄일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반대로 뭔가 하면 늘릴 수 있는 요인 2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개를 나눠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이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아까 말한 4가지 주요 요소를 뭔가 하면 더 좋게 만드는 정책 방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합니다. 요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저축과 투자. 소위 이제 물적 자본량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기계를 더 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저축과 투자입니다. 지금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자본재를 생산하는 것. 한 나라의 예를 들어가 GDP다. 그러면 한 나라 내에서 만든 물건의 양입니다. 또 가치죠, 그죠? 우리나라 2천조 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천조 원치 물건을 달랑 다 써버릴 것이냐? 쓰는 소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 있는 거죠. 어떤 데서는 그 2천조 원 중에서는 어떤 거는 기계입니다. 어떤 거는 공장용 운송 트럭이고, 포크레인이고, 그리고 운송 장비, 기계류,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미래 생산을 위해 가지고 만든 자본재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자본재를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더 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1인당 기계 양이 많아지면 1인당 만들 수 있는 양이 많은 거죠.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자본재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면 당장 소비할 재화의 생산에 대한 자원 투입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아닌 겁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인데 이게 소비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게 처리되는 부분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왔죠. 그죠?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구입, 그 다음에 순수출. 이 네 개입니다. 중에서 뭔가 하면 정부 구입. 국가의 규모라는 것은 그건 또 나름대로 뭐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규모가 결정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소비냐 투자. 이거 두 개가 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많이 소비하면 투자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덜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남겨놓으면 기계로 해가 공장에 갖다 놓으면 그게 공장에서는 그걸 써가지고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가 더 많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죠. 거기서 지금 소비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좀 지금 절약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기계 투입해가지고 기계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소비할수록 더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즉 저축률이 높아지면 소비재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양은 감소하고 더 많은 자원이 자본재 생산에 투입되죠. 그러면 자본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계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 1인당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죠. 그럼 점점점 더 나중에는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결국은 평생 벌 수 있는 돈은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해요. 좀 편차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그걸 지금 더 쓰고 나중에 덜 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덜 쓰고 나중에 많이 쓸 것이냐? 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극단적으로 열로 그러면 뭔가 하면, 자, 어차피 돈 큰 돈 못 모으는데 그냥 지금 다 쓰고 말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극단적으로 뭔가 하면 굉장히 허리를 꽉 쪼매고 뭔가 하면 지금 안 쓰고 다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쓰자. 무조건 저축 많이 해가지고 일단 시드 많이 만들자. 시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키우자. 그래서 집도 사고 나중에 많이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뭔가 하면 연로는 악이고 예를 들어 저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구두생이지. 구두쇠다. 이렇게 서로 욕할 문제도 아닙니다. 어차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중간이죠. 자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많이 보는 사람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저축을 많이 하고 아니면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은 현재에다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현재를 많이 더 소비하게 되면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준다. 라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건 선택의 문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다. 지금 많이 쓰고 나중에도 많이 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적게 쓰면 대신에 그걸 모으면 나중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뭔가 하면 허리를 쪼아매고 열심히 뭔가 저축을 하고 기계를 많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이면 성장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제일 높은 나라였죠.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하면 덜 쓰고 그걸 기계를 자꾸 사가지고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축률을 높여가지고 이 성장한다. 성장을 위해 가지고는 저축을 많이 할수록 성장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1인당 자본량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1인당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축과 투자
그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첫 번째 1인당 물적 자본량을 늘려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봐야 될 이제 요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왜 선진국들은 저축률이 그리 낮냐는 거죠. 왜 선진국들은 저축률이 낮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낮냐. 그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대만 70년대 중반만 해도 성장률이 거의 두 자리였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두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80년대 들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성장률이 뭐 1%, 2%, 2, 3%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다 경제 성장률이 3% 그러면 과열이라고 합니다.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한 2%가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는 10%는 돼야지 뭐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70년대에 10%는 돼야지 정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뭔가 나라마다 이 목표가 되는 성장률의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이 수학 체감 법칙입니다.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소의 추가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현상. 이게 기본적으로 이 생산 함수의 특징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자본이 적을 때는 기계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 기계 한 대를 집어넣으면 1인당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기계가 꽉 차 있는 공장에다가 기계 한 100대 꽉 차 있는데 한 대 더 넣어 놓으면 1인당 생산성은 별로 안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 체감 법칙을 합니다.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소 추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산함수. 1인당 자본량,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1인당 생산량을 보면 처음에 요만큼 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게 1이다, 한 단위이다, 자본량 한 단위다. 처음에 이만큼 늘었을 때 산출량은 이만큼, 이 높이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이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한 이 정도 수준이다. 여기서 이 같은 폭, 요 1하고 같은 폭만큼 요 폭을 늘리면 그때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요것밖에 안 늘어납니다. 요거는 기계 한 대죠. 기계 한 대를 더 들였다. 기계 한 대 더 들이면 1인당 자본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동일한 폭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묵시라는 거죠. 사람이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기계가 자꾸 집어넣을수록 뭔가 하면 기계 한 대당 한 사람 1인당 생산성으로 본다 그러면 늘어나는 폭이 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계가 적은 궤도국에서 성장을 시작하면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건 잘해야 되죠. 잘하면 빠른 성장은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 그러면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거죠.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이 접점, 이 접점, 접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가파르죠. 가파른데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완만해지죠.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한 5년 전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안 하면 야단나는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두 자릿수 성장이 매년 기대되는 나라였는데 한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팍팍 줄죠. 9%, 8%, 7%, 6%, 원래 지난주에 중국 그 회의에서는 나온 게 원래 성장률 목표는 5%다. 5%로 목표라고 했습니다. 매년 성장률 목표가 1%씩 떨어져요. 그만큼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그게 뭔가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뭔가 하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 기계량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 여력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 체감을 붙입니다.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 비해서 중국도 이제 기계화됐고 기계가 많은 공장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해봐야 뭔가 하면 산출량 증가분이 늘어나는 폭이 점점점 줄어든다. 줄어든 거죠. 그 이야기는 저축률 증가의 장기적 효과를 보면 저축률이 높으면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지지만 이 변수들의 성장률은 높아지진 않는다. 저축을 많이 하면 최소한 뭔가 하면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기계를 더 사들이면 더 성장은 합니다. 한 대가 최소한 뭔가 하면 퇴보는 안 하죠. 더 기계가 한 대 들어오면 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한 대당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은 오히려 줄어들지 성장률은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다. 선진국이 될수록 뭐 소위 우리서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가장 뭔가 하면 적정하게 뭐 그 나라 능력에서 뭔가 하면 가장 맞는 적정한 성장률이 뭐냐, 무리 안 하고 적정한 성장률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잠재 성장률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가 성장률이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물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수학 체감 때문에 낮아진 부분이냐 아니면 그 최근에는 뭔가 하면 경제에 뭔가 비효율성이 더 많아져 가지고 낮아졌냐 거기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잘 살수록 뭔가 하면 성장률은 낮아진다 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옛날 같은 빠른 성장, 고도 성장은 기대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차원에서 성장론에서 뭔가 우리나라 같은 뭐 예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 나라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느냐. 뭐 이 성장론에서 제일 큰 화두가 이제 첫 번째로 들면 옛날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진짜 빠른 성장을 한 나라죠. 근데 일본은 성장론에서 그렇게 따로 연구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일본이 왜 빠른 성장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빠른 성장을 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2차 대전 이전에도 선진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전에도 자기 나라가 비행기와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붙어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지면서 그 국토가 깡그리 다 부서지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대로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전후 끝나고 나가지고 옛날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던 거죠. 빠른 시기로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빨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는 원래 선진국이었던 것이 전쟁 때문에 후진국 됐다가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저거는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의 성장의 모델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외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70년대 보니까 소위 4 드래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4마리의 용이 눈에 띄더라. 그게 이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4나라죠. 이 4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왜 그러냐? 뭐 다들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라서 그러냐? 뭐 이거 다 중국도 유교인데 뭐 그러면 그것도 설명도 안 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로서는 뭔가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하면 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건면하고 그 다음에 단합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다. 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죠. 생각하는데 이제 서양의 이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따라잡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기분 안 좋았죠. 기분 안 좋은데. 이건 너희들이 뭐 특별히 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인이다. 이런 요인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본 이겁니다. 따라잡기 효과라는 것은 이 그래프인 거죠. 여기서 너희들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이 느리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도국의 성장을 처음에 시작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중국이 뭐 2자리의 성장률을 한 10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왜 그래 됐냐? 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장률이 높다. 그럼 왼쪽에 있으면 왜 높을 수 있느냐?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은데 그것은 가난한 나라는 생산성이 낮죠. 낮기 때문에 자본을 조금만 투자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형성됩니다.
일할 사람은 바글바글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계만 한 개 딱 던져주면 뭔가 하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외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아직 그걸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과 외국의 생산 방식을 다 따라잡는 거죠. 기계를 하나 사와가지고 그 기계를 돌리면서 만드는 것은 외국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잡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유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죠. 기계가 많습니다. 모든 기계, 좋은 기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계를 사더라도 더 좋은 기계도 없고 비슷한 기계죠. 자본의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경제 성장 궤도에 못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은 그렇고, 뭐 그건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슈죠. 누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슈인데, 어쨌든 시작을 해가지고 빠른 성장, 고도 성장을 기록하는 개도국, 아니면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도 성장의 원인은 따라잡기 효과들이다. 그래서 이 소위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에 따라 가지고 소위 생산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한계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는 자본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해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따라잡기 효과인데, 그거는 자본량이 늘어나면서 따라 가지고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즉 살만한 기계 다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생산성이 높아질 이유가 없죠. 그 다음부터 더 높이려고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즉 경제성장에 관한 국제 비교를 보면 GDP 대비 투자율 등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높다. 그것은 이제 따라잡기 효과 덕에 성장률이 높아졌다. 뭐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빠른 성장을 이룬 셈입니다. 이런 셈이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 가지고 뭔가 중국도 우리나라 모델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많이 따라 했죠. 따라 해 가지고 뭔가 중국도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이고, 이제는 뭔가 하면 그 따라잡기 효과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미 다 없어졌고 중국은 이제 따라잡기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도국들이 뭐 소위 신흥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나라들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